권리에 대한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은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 질권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담보를 돈을 채권을 상환해야 그 물건을 내어주는 권리잖아요. 근데 부동산 권리 중에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저당권을 갚으면 돈을 갚으면 근저당권을 내어주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권리에 대한 질권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 경매를 다 진행을 해서 돈을 갚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4억 대출해줬다. 근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우리 지금 이 물건에서처럼 다 채권을 해서 못하는 경우, 이제 과다하게 그런 경우를 그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상도동 레미안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여기서 보면 제가 상도동 여기 가까워가지고 이 물건을 찾아왔는데, 이제 처음부터 보면요, 아파트이고요. 대지에 대한 권리가 16.9평이고 건물에 대한 면적, 전용 면적이 34.7평 정도 돼요. 그럼 34.7평, 114제곱미터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40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40평형이면은 그 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형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감정이 6억 1천만 원 되었는데 한 번 유찰돼 가지고 10월 27일에 입찰자가 없어서 6억 1천만 원짜리가 20% 저감돼 가지고 12월 1일 날 4억 8,800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이런 물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40평형짜리예요. 그죠? 그럼 평당 분양가라면 1,000만 원 남짓, 뭐 1,000만 원 조금 1,200만 원 채 안 되죠. 그죠? 그런 금액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에 낙찰될지 잘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렇게 있는 이런 삼성 레미안이고, 요 단지 9개 동 단지에 있는 이런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자,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2007년 8월 14일 날 이현경 외에 한 명의 명의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우리가 중개를 하면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등기부에 등재가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2007년 하반기 정도부터, 그 2007년 초반에는 상반기에는 꼭 의무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래하면서 거래가격을 안 적어도 됐었는데, 이 하반기부터는 꼭 그 등기부등본상에 아예 거래가격이 적혀져요. 자, 이 부동산 보세요. 아까 6억 1천만 원에 평가가 됐죠? 그 당시에 매매할 당시에 6억 3,700만 원짜리였어요. 6억 3,700만 원짜리를 이현경과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씩, 그러니까 그 34제곱미터, 114제곱미터의 2분의 1씩,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동소유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명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데, 그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2009년 8월 10날 이 김대중의 지분 2분의 1을 그 이현경에게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던 공동 부동산이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이현경 명의로 이제 몰아졌죠. 그 6억 3,700만 원짜리 부동산을 2007년에 매입해가지고 2009년에 이제 이현경과 하나로 온전한 하나의 그 소유자로 만들어 놓고, 2011년 1월 14일, 2011년 1월 14일에 안양저축은행에서 8억 1,900만 원을 설정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30% 정도 설정한다 그랬죠. 130%를 설정해가지고 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2011년 1월 17일이었나요? 1월 14일이요. 그죠? 1월 14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근저당의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 8억 1,900만 원이에요. 그죠? 8억 1,900만 원을 13으로 나누면, 그죠? 원금은요, 6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원금은. 6억 3천만 원.
이 2011년 요때 여러분 뭐 하셨는지 2011년 요때부터 2013년 요때까지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부실해져 가지고 이 지금 2007년에 6억 3,700만 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이 2007년 6월 요때는 부동산이 가장 좀 고가로 올라갔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고가의 부동산이었고 이 부동산은 2003년에 보존 등기된 부동산, 그러니까 한 3, 4년 지난 부동산을 6억 3,700만 원에 이제 그때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라 그 금액에 맞게 샀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한 명의 소유로 해놓고 그 다음에 2011년 요때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안양저축은행이죠. 그죠? 안양저축은행이 요때부터 이런 부실화 될 수 있는 게 금리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6억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이 당시에는 최저금리가 작아도 5%. 그죠? 금융권에서. 그리고 저축은행 금리는 10% 이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이니까 6억 3천만 원이면 연 6,300만 원이고 월로 따지면 12%라고 하면 그죠? 630만 원이고 500 몇십만 원 넘어가요. 그럼 월 부담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동산들이 상도동에는 이런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근데 한 명이 500만 원 내면서 일반 생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요 당시에 대출 나갔었던 이런 것들. 이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그 금액은 부담하는 금액 금융비용은 조금 줄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 가구에서 부담하기 되게 어려운 부동산이에요. 이런 부동산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7월 10날 가압류,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설정하죠. 신용보증기금은 왜 가압류를, 근저당을 설정 안 하고 왜 가압류를 설정했을까요? 신용보증기금은 주로 이제 사업 대출 같은 거 해주는 거, 신용을 담보로 해주는 거죠. 채무자, 그 대출자를 상대로 신용을 담보로 보증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근저당 같은 거 설정하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무슨 사업 능력이나 뭐 이런 걸 보고 해주니까. 그럼 이제 요때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은행이 1억 1,700만 원 설정하는데 국민은행은 왜 또 근저당이 아니고 가압류일까요? 그렇죠. 다른 데서 돈이 다른 걸로 인해 돈이 빌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채무자들이, 그죠? 이 사람의 부동산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가압류 등기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되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못 받았었던 금액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건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6억 3,700만 원의 산 부동산을 가지고 1년 있다가 2011년에 오히려 집 6억 3,700만 원을 주고 산 부동산을 6억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죠? 그 다음으로도 추가로 대출이 동작세무서, 그리고 동작세무서, 남대문 세무서 이런 데서도 2014년 11월 24일에 압류가 들어오죠. 그죠? 압류는 이거는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예요. 그죠? 근데 이런 가압류는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만 또 체납에 의한 압류는 금액이 또 특정되진 않아요. 그죠? 여기다 이제 가산세가 막 붙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남대문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동산의 말소기준 권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안양저축은행의 6억 3천, 8억 1,900만 원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말소기준 권리는 법이 정한 내용대로 그런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4가지 아니면 6가지는 법으로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만 그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포함해가지고 얘가 비록 다 받지 못하더라도 얘도 차 말소가 되는 게 말소기준 권리.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임차인은 없어. 이 부동산에는 지금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부동산 임차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대출 많은 부동산을 세를 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6억 1천만 원에 평가되고 20% 유찰되고 4억 8,800만 원 떨어진 부동산이 총 채권 청구액은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10억 넘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지금 4억 8천만 원짜리를 뭐 매각하면 뭐 잘 팔린다고 해도 한 6억 이상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5억에서 6억 사이의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나눠주는 게 지금 안양저축은행에서 청구한 금액이 5억 5,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5억 5,100만 원이니까 이 지금 우리가 4억 8,8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안양저축은행도 자기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리에 대한 질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경매를 다 배우고 나면 요런 저당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실 채권 거래라 해서 근저당권을 사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청구할 수 있는 건 5억 5,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4억 8,800만 원밖에 지금 최저가가 그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걸 매각해봐야 5억 5,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걸 입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 저당 권리를 파는 거예요. 이 협상의 여력이 생긴 거죠. 6억 1천만 원일 때는 6억 1천에 매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은 4억 8,800으로 떨어졌으니까 혹시 안 되면 그 금액에서 요 금액 사이에서 된다 그러면 이 안양저축은행에서 이걸 팔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근저당권은. 그래서 이거를 이 근저당권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그 근저당권을 가지고 질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대출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뭐 가압류 뭐 한국장학재단 이래가지고 한 10억 넘는 채권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6억 3,700만 원 정말 주고 산 돈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원금이 6억 3천 정도 되는데 채권 청구액이 5억 5,100인 거 보니까 원금을 같이 원리금 상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원리금 상환을 하니까 저 사람은 한 달 그 부담 금액이 저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부 갚으면서. 그 갚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현경 외에 이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6억 3,700만 원짜리 집을 사서 6억 3천을 대출 받아서 막 열심히 갚다가 막 여러 가지 채권이 있으면서 사실 40평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이게 만약 5억 5천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상 금액에서도 8천만 원 넘게 빠지죠. 손해봤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채권들이 이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통해서는 못 받았지만 이 사람의 다른 재산이 생기면 또 가서, 그리고 안 생기더라도 계속 청구는 하겠죠. 그렇죠? 요새 뭐 그 안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하나 우리가 뭐 경매를 배우니까 뭐 부동산 사기 쉽고 낙찰 되게 접근이 쉬운 것 같지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권리의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유권을 같이 취득할 수도 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쭉 설정될 수도 있고, 가압류가 설정되는 것도 신용보증금, 국민은행이 왜 가압류를 설정했냐, 근저당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 이제 권리의 내용을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무서의 압류나 그 구청의 압류나, 그다음에 신한카드도 가압류죠. 신한카드도 우리가 카드 발급할 때 그 사람 집이 있으니까 카드 발급해주지 않죠. 그 사람이 신용 상태를 봤더니 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 발급해가지고 일정 금액 쓰게 하고 후불로 결제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제를 안 하고 연체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등기가 근저당이나 이런 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사람한테 청구하는, 그 연체자한테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가압류가 설정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권리상으로 보면 이 부동산은 권리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죠.
말소기준권리가 안양저축은행 근저당이고 얘가 다 못 받더라도 말소가 싹 돼버리고 깨끗한 부동산이 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이제 입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입찰에서는 권리분석으로 안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유권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이제는 두 번째, 얼마나 싸게 매입하느냐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요 세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부동산의 권리를 잘 안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고 좋은 부동산을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무를 잘 인도받는 요 세 가지 단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해결이 됐어요. 그죠? 소유권에서는 문제가 안전해졌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 어떤 거 살펴볼게요. 부동산은 아파트예요. 삼성이 지은 레미안 아파트. 그러니까 뭐 브랜드도 괜찮고 특히 이제 9개 동이고 9개 동인데 431세대인 거 보니까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인가 봐요. 자, 봤더니 76제곱미터, 102제곱미터, 132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40평형, 33평형, 뭐 25평형 뭐 이렇게 되는 부동산 3개 유형이 공급되어 있고 2003년 10월에 사용 승인 됐으니까 보존 등기가 이때 사용 승인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 3년 정도 되어가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고 최저층이 9층이고 이제 최고층이 15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세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9동 치고는. 그러니까는 좀 더 동간거리나 이런 것들 그렇고 2003년 이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요즘 브랜드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이제 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관리비도 보셔야 돼요. 이 부동산의 관리비가 얼마가 연체되어 있나. 우리 중개업소에서도 관리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항상 있거든요. 여기 없지만 예, 거기 보면 있어요. 있는 데서 여기 전화해가지고 몇 동 몇 호 지금 경매 나왔는데 관리비 얼마나 연체돼 있나요?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2015년 9월까지 청구되었었던 거고 우리가 부동산을 비워받는 날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기간 9월까지 해가지고 요 금액이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향후에 발생할 것까지 내가 부담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뭐 우리 알고 있는 민법상의 판례나 이런 거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게 판례로 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짐 자체를 빼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9층짜리에 지금 이게 몇 6층인가요? 15층에 9층인가요? 6층이네, 그죠? 그러니까 최저층 9층짜리, 15층짜리 이렇게 여러 개 동이 있으면 9층짜리, 6층인가 동은 뭐 층 이런 건 나쁜 편이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25평형, 33평형 이렇게 있으면 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대형 평형이에요, 그죠? 향 좋고 방향 뭐 이렇게 위치 좋고 접근성 좋은 데가 대형 평형으로 돼 있고 요게 있는 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보면 한 10년 정도 넘어가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40평형 이런 부동산을 지금 새로 삼성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분양가 이야기 나오는데 서울 시내 33평 아파트가 한 7억 몇 천만 원 정도 된대요. 7억, 뭐 33에 7억이라 그러면 그 공급하는 사람들이 금융을 많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실은 뭐 정확한 담보 대출로는 70% 정도 해주는 게 맞는데 7억이면 4억 9천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아예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사례에서 본 것처럼 7억짜리 부동산 33평짜리를 사면서 6억 3천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 짝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후분양, 선분양 후 입주잖아요. 그죠? 한 2년 정도 걸려야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빨라도. 그럼 2년 동안 저 부담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뉴스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저기 사람들이 정말 입주할 수 있을까? 잘 그 2년 동안 입주 시기까지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게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은 그 제가 뭐 이 부동산이 좋다 말다가 아니라 새로 공급되는 부동산은 40평형이면 아까 뭐 33평이 7억이니까 10억 이상 하겠죠, 그렇죠? 40평에 그죠? 33평형이 평당 2천만 원이면 6억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40평이면 평당 2천은 뭐 8억, 10억 그 사이의 금액에서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4억 8,800이니까 금액으로 보면 일단 한번 입찰해 봐도 되는 금액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으로 부동산을 봤더니 아, 새로 공급되는 부동산이나 기존 있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은 이게 그 개별적인 특성이 강해서 어떤 부동산이 어떤 브랜드고 막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또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형이 공급되냐. 그러니까 여기 삼성 레미안은 이 부동산이 경매 나왔었던 예전 사례예요. 예전 사례로 59.89제곱미터는 경매 나왔었던 게 최근 1년 이게 경매 사례가 아니라 요거는 경매 사례고 이게 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25평형 아파트는 최고가 4억 4천이고 평균이 3억 7천이고 최저가 2억 8천이에요. 2억 8천은 아마 2003년 뭐 그 정도 때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3평형이 지금 평균 가격이 4억 8천이고 최고 가격이 5억 7천인데 사실 33평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25평, 33평까지는.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평균가 최고 가격에서는 좀 떨어졌겠지만 4억 8천 이상에서 5억 제 생각에는 한 5억 2, 3천 하지 않을까? 33평 아파트가. 그죠? 그 신규 분양한 게 7억 정도라고 하는데도 분양이 된 거 보니까 그죠? 그럼 이 부동산은 지금 평균 가격은 4억 8천이지만 이쪽으로 조금 더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나 평균 가격 보면 전세 가격 33평형이 4억 8천이에요. 근데 우리 40평형 매입 가격이 4억 8,80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딱 봤을 때는 입찰을 해보고 싶은 금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좋은 금액이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114제곱미터 이거에 대한 최고 가격은 7억 5천이었고 이게 2007년 뭐 다른 로얄층의 가장 좋은 것들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평균 가격은 6억 2천. 그래서 아까 최초에 6억 1천만 원에 평가됐었던 게 이 부동산의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감정 가격이 요즘은 시세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이렇게 다르게 감정 평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6억 2천만 원이고 그 이제 거래된 건수가 대형 평형이니까 조금 거래 건수가 적죠. 45건. 그다음에 84제곱미터 33평이 95건. 그러니까 33평 이하 요 두 가지 이 소형 평형, 중소형이죠. 그죠? 중소형. 요 평형은 거래가 아주 활발합니다. 이런 부동산이. 그래서 이제 최고, 최저, 평균. 이 대형이라서 얘는 이게 평균 가격이 맞을 것 같아요. 6억 천. 그럼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에는 낙찰 가율량이 우리가 이렇게 권리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웠으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빼고 또 인도받는 거에 대한 수고비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몇 번. 그 중개하신 분 중개를 해주는 게 아닌가. 중개 수수료 안낸 대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수익률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낙찰 가율 이 인근이 93.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 7,200만 원 정도의 입찰을 하면은 일반적인 가격이다라고 보는 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4억 8,8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4억 8,800이죠. 4억 8,800 우리가 이제 경매를 처음 배우실 때는 이렇게 꼭 유찰된 거부터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 입찰을 하면 요즘은 덜한데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명이었어요. 10명의 비율이 요거에서 조금 더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탁 차고 올라가서
5억 7천 정도 쓰면 될 거라고 막 열심히 계산해서 5억 7,280, 5억 7,999만 9,900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퍽 차고 올라서 6억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격 이 분포가 이 하위권에서 한 50% 정도가 있고 중간에 정말 야심차게 쓴 사람들이 있고 이 부동산 봤으면 제가 보면은 6억이라도 그렇게 비싼 부동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4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필요한 사람은 40평에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게 되면 지금 6억에 제가 만약에 입찰 한다 그러면 6억 100 요 정도 쓸 것 같아요. 그 우리는 5억 5천 넘겨야지 이렇게 다 5억 5천 쓰면 많이 썼지. 왜? 어때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얼마를 더 쓴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입찰은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내가 수고료만큼 뺀 금액만큼 빼야지 너무 많이 빼면 그래서 요즘 낙찰가율이 막 높아져요. 막 90% 넘어야 특히 주거용 아파트 이런 정상적으로 90%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90% 넘는다는 요 금액의 그거 내용은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저게 원래는 7억도 하던 아파트예요. 7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6억에 평가돼가지고 그거에 90% 넘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고가, 그러니까 7억까지 회복될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회복의 여력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입찰 하셔야 되고. 그래서 6억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죠. 6억만 넘기면 너무 우리가 또 6억 이렇게 쓰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6억에다가 저는 6억 8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써서 1등을 했어요. 그럼 6억에 대해서 70% 정도 대출해주고 요즘에는 아파트는 90%까지도 해줘요. 90% 해주면 이제 다시 이런 장 날 수도 있지만 이때보다는 좀 금융 환경이 좋은 게 지금은 금리가 잘 받으면 3% 초반까지 받아요. 그럼 그래서 꼭 우리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실제 거주한 사람이 저는 누구한테 이걸 추천하고 싶냐면 여기 33평 사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매로는. 그쵸? 5억 7천, 그죠? 거기다가 조금만 돈 보태면 지금 넓은 평형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그 6억 3천을 대출 받으면서 6억 3천에 산 부동산 6억 3천을 대출 받고 그 부동산에 10억 정도 되는 금액의 채권이 설정되었다가 다시 이제 6억 정도의 처분이 되는. 여기서는 제일 여긴 다 손해봤죠. 지금 안양저축은행도 손해보고 안양저축은행은 그래도 5억 5천 100이니까 6억에 평가되면 받아가요. 그죠? 근데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동작구청 그리고 이제 동작구청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는 여기 금액도 안 나와 있지만 얘네가 배당받는 법정 기일도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안양저축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부동산 40평 아파트 하나 가지고 지금 한 5억 넘는 채권들이 부실화돼 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유자, 채무자이면서 소유자인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지, 그건 무슨 다른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용보증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사업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 하나를 2007년에 사가지고 지금 10년도 안 된 사이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손해본 것도 한 1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이게 인쇄가 앞뒤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뒷장에 뭐 있어요? 이거 배당표 하나 있나요? 배당표 있죠? 배당표 있는 거 그 2장, 3번째 장 넘기면 이건 세 번째 장
화곡동 전세권. 자, 이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제 전세권이 선순위로 뭐 전세권 등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동산도 한번 볼게요. 화곡동에 있는 한성주택 205호예요. 그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22평이고 대지가 16평이에요. 빌라치고는 대지가 조금 넓은 편이죠. 그죠? 대지권이. 그리고 대지권이 이렇게 넓으면 얘가 뭐 재건축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 승인이 언제 됐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82년도니까 충분히 이런 주택은 재건축도 가능해요. 뭐 화곡동 이런 데는 고도 제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층을 높이지 못하지만 최소한 2층보단 높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2억 9천에 평가됐어요. 처음에 이제 대지권이 16평이고 그중 이제 2억 9천에 이렇게 9,500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유찰이 될 때까지는 6월에 평가된 금액이 12월까지 올 때는 이 경매 진행 기간이 엄청 오래되는 거죠. 여기에는 채권 소유자가 방 모시고 채무자가 방 모시고 소유자 채무자가 같아요. 그죠? 담보 제공한 사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리고 중앙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농협의 근저당은에서 임의 경매가 진행입니다. 2015년 1월 23일 날 경매가 접수됐어요. 경매가 이렇게 1월에 접수됐는데 지금 12월까지 유찰되고 있는 중이에요. 첫 매각길은 6월에 있었지만 그죠? 요때 입찰자가 없었어요. 왜 입찰자가 없느냐면 이렇게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 천이 비싸가지고 한 번 유찰돼가지고 90% 정도의 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면 눈여겨봐야 돼요. 나만 괜히 싸다고 푹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등기부등본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2010년에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5,5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대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박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완전 손해본 사람. 2012년 9월 6일 날 이 부동산을 삽니다. 그죠? 얼마에 사냐면 3억에 사요. 저 부동산이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재건축해가지고 하면 한 3억 이상 되는 빌라를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지분이나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박양이가 분명히 이 박모 씨는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세를 냈잖아요. 그죠? 전세를 내는데 그 3억으로 산 집을 5,500만 원에 전세 놓으면 2억 4,500만 원 딱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걸 우리는 투자해놨다라고 하죠. 그죠? 투자해 놓은 부동산이 있고 그러고 나서 같은 날 전세권 5,500만 원 설정해 주면서 동시에 은행 농협으로부터 2억 4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2억 400만 원이니까 얼마죠? 1억 한번 나눠보시면 1억 6천 정도 되나요? 뭐 1억 5천, 1억 6천 뭐 200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런 정도 금액인데 자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이 다 하루에 일어났죠. 그 하루에 일어나서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에 해당된 내용이라서 갑구에 그리고 전세권은 물권적 걸리면서 소유권 이외에 걸리기 때문에 을구에 그리고 다시 근저당권도 을구에 그죠? 소유권 제한은 이렇게 같은 날 동시에 됐으니까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왜 이거를 대출해 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합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전세권 설정을 해줬나 봐요. 같이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얘가 선순위가 됐어요. 그죠? 선순위가 되면서 존속기간 이렇게 기재하고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소기준 권리가 된 중앙농협. 그래서 2억 400만 원 그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같이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내용인데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자기의 권리를 선택해서 배당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자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지위를 가지고. 자, 이 사람은 전세권은 2012년 9월 6일 날 설정해 놨지만 원래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5,500만 원으로 살고 있으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대출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기 그러면 같은 날 설정해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세권은 2012년 9월 6일이고
원래부터는 2010년 10월 8일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확정일자도 없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여기서는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면 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 그 배당 금액에서 이 5,500을 받는다 그랬죠. 받고 말소가 되는데, 여기선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거는 법원이 제시한 내용에는 하나도 안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한 서비스고. 그래서 봤더니 요런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같이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법원이 제시한 서류를 봐야 되는데, 법원이 제시한 서류 중에 우리 페이지에 보시면 매각물권 명세서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요게 그 인터넷을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을. 이게 안 쳐지나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5분이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입하세요. 그럼 제가 명단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로 한 달 정도 볼 수 있는, 개설할 수 있는 그거 신청하면 해준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건 번호를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이 화곡동 1564죠. 1호에 1564인가요? 그럼 1호에 1564 했더니 여기 나오죠. 그죠? 한성주택, 여기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권 명세서, 세대연람 내역서.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우린 이 부동산 이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여기 누가 살고 있나요 하면 아까 말한 여기에 김민정이 살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요렇게 발급해 줘요. 요 두 번째 장 요거 있죠. 요거처럼 발급을 해 주는데, 이 모 씨가 살고 있다. 2007년 11월 21일부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봤더니 요 전입은 이건 딴 거네요. 이거 뭐지? 아까 그 레미안 거, 그죠? 레미안 거도 마찬가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준다. 여긴 이 별별되어 있는 게 이 소유자, 이 모 씨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여기는 봤더니 김 모 씨가 2011년 10월 8일부터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도 이때에서 거주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소 기준 관리가 된 2012년 9월 6일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이죠. 앞서 있는 임차인이라 얘를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받아가요.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봤더니 배당 요구를 했는지 내역을 이 법원이 제시하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볼게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봤더니 최초 근저당 설정 일자는 2012년 9월 6일. 이건 법원이 제시한 자료예요. 요게 근저당이 이 부동산의 말소 기준 관리가 되고, 이거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이 있나 봤더니 김민정이 현황조사 나가봤더니 전세권 설정돼 있는 사람인데 2010년 10월 8일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죠? 배당 요구 했느냐 안 했느냐 봤더니 얘가 전세권자 및 임차인으로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배당을 통해서 받아갈 수 없는 임차인이 된 거죠. 그래도 9,500까지 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얘는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봅니다. 82년에 지어진 부동산이라서 오래된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대지가 16평 정도 되는 거고, 방 2개. 그리고 옛날 부동산이 빌라 같은 거 보면 지하 공간을 같이 창고처럼 쓰기로 해가지고 55.17제곱미터, 지하실 18.38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용 22평 73.56제곱미터 중에 18요 제곱미터 요거는 우리 건물 같은 거 그러면 지하 같은데 방처럼 하나 있는 오래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하나씩 공동주택에 나눠 쓰는 걸로 되어 있는 요 부동산이고, 요런 내용이 이렇게 참고사항에 써 있습니다. 제시 목록상의 2층 205호는 55.17제곱미터 지하실이 18.38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 건물 집합 건축물 대장상에는 연료추된 48.93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죠? 이런 내용이라서 이 계단실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그 건축 면적이 되는 거고, 요 부동산을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배당료가 안 돼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얘가 정말 배당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이 법원이 기록하는 이 문건 접수 내역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법원이 제공하는 건데 2015년 1월 23일 날 경매가 접수되었고, 채권자 농협이 채권 계산서를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권리시효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임차인으로 신고를 하니까 이 임차인으로서 걸리는 2010년 10월 8일인데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서가 없겠죠. 없고 여기는 보면 채권이 많아요. 그죠? 2억 400만 원이나 되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해도 배당을 못 받아가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돼. 아까는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요구가 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는 5,500만 원 다 인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9,5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9,5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려고 그러면 법원에다가 9,500만 원 제출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임차인한테 5,500만 원을 따로 주면 이 부동산의 매입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되죠. 그죠? 1억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싶으면 이제 매입해야 되는데, 그 2012년 9월에 3억 주고 산 부동산이에요. 이런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82년이니까 곧 뭐 어떻게 자체적으로 뭐 단지로 지역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래도 그 동이나 옆 동하고 합쳐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부동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법원의 매각 대금으로 납부를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채권자가 받아가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인수하는 돈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사실 1억 5천짜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9,500만 원을 일단 법원으로 매입하고, 요 돈은요 바로 내주지 않아도 돼요. 이 인수한다는 거는 얘는 5,5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요. 그쵸? 그리고 여기 그 등기부에서 보듯이 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농협앱보다 앞서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지만 얘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을 해주지 않는 임차인, 전세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재가 돼 있다고 모두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해준 사람인데, 이 전세권자는 그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서 인수 여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에 대한 이거는 이런 인수하는 부동산에 유리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3억짜리 부동산이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3억짜리 부동산이 저 소형평형이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테지만, 근데 그 재건축에 대한 개발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됐죠. 우리가 2012년 이후부터 15년 사이에는.
이제 신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많았지 소규모 주택 재건축은 잘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선 또 주택 소규모 재건축을 많이 해요. 우리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막 우리 옆집 부시고 막 이렇게 새로 짓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매입 가격이 돼요. 그럼 우리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내잖아요. 그죠? 취득세 요 금액에 대해서만 냅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세금 절감되죠. 그리고 만약 요거는 인사한 금액은 나중에 매도가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영수증 받은 내용하고 여기서 배당받지 못한 내용 같이 포함시키면. 그럼 지금 1억 5천에 산 부동산을 나중에 2억이나 3억에 판다. 그러면 세금은 취득세는 9,500만 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매도에 대한 그 매입 가격은 요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증빙서를 갖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얘는 이 부동산이 이제 이 임차인 김모 씨는 자기의 보증금을 내줄 때까지 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항을 하는 게 보증금만 내주면 나갈 사람이에요. 얘는. 그래서 보증금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우리가 이 부동산 산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 재임대를 주거나 뭐 당분간은 뭐 재건축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월세를 주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 가지고 얘를 주면 돼요. 그 얘한테는 이 인수하는 임차인한테는 집을 내가 샀는데 뭐 이 집에 다시 세를 놓을 거니까 아니면 팔 거니까 예를 들어 세를 놓을 거니까 이거 좀 집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얘는 집을 또 잘 보여줘요. 그리고 집을 인도도 또 잘해주죠. 이거는 이사 날짜 맞춰가지고 서로 하면 돼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한테 받은 돈으로 얘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부동산은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이렇게 배당 요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꼭 선순위 전세권이라서 꼭 배당 요구 하는 게 합법적이냐? 그러면 유리하냐? 낙찰자한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인수하는 금액만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되는 내용으로 권리 분석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다른 물건 한번 볼게요.